안녕하십니까, 정문섭입니다. 오늘은 소년공에서 시작한 검정고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영이형 병적 증명서도 뗄 겸 해서 수원 병무청에 갔다. 증명서를 떼고 9번 버스를 타고 안양으로 돌아오는데 여학생들이 탔다. 관악공장에 들러서 의료보험 카드 재신청서를 주고 집에 왔다. 오는 길에 현인능에 소풍 갔다 오는 중학생 애들이 있었다. 난 교복 하나 입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 내 신세도 한심하다. 1980년 5월 3일 이재명의 일기 중에서. 이재명은 12살의 나이에 남의 이름으로 취업을 해서 소년공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취직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장은 목걸이 공장이었습니다. 맡은 공정은 납과 염산으로 땜질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급여는 첫 번째 공장이 1,000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3,000원을 준다고 해서 두 번째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석 달분 월급을 받지 못해 받으러 갔더니 사장은 야반도주하고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회사라면서 아버지가 데려간 세 번째 공장은 동마고무였는데 콘덴서용 고무기판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취업 연령 미달인 이재명은 앞집에 살던 동네형 박승원의 이름을 빌려서 취업했습니다. 맡은 일은 모터에 장착된 연마기로 콘덴서 고무기판의 구멍과 모서리를 매끈하게 갈아내는 공정이었습니다. 작업장 내부는 검은 고무 가루로 뒤덮여 가래침을 뱉으면 목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고무 가루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원통 연마기에 장착된 예리한 그라인더 날이었습니다. 닿기로 하다면 쇠조각도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피부와 지문이 지워지고 작업 중 손톱과 살은 물론 손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잔업이 생겨 밤 10시까지 야근하거나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면 일당과 라면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걸 안 먹고 집으로 가져와 재문, 재욱 두 동생과 라면을 끓여 밥 말아 먹으면 행복했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한 회사 이름은 빙과류 판매용 냉장고를 만드는 아주 냉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맡은 공정은 함석판을 접고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절단기에 함석판을 올리고 페달을 밟으면 단두대처럼 생긴 날이 떨어져 함석을 순식간에 갈랐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와 반원 모두 군기가 잡히고 얻어맞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손가락 치문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 사고가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신 집중을 한 덕분에 절단기 사고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리한 함석에 베이고 찔려서 생기는 흉터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옮겨간 곳은 스키장갑과 야구 클러브를 만드는 대양 실업이었습니다. 노동자가 300여 명이나 되는 이곳은 재선형 이름으로 취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다에서 벗어나 프레스를 잡는 기술자인 프레스공이 되는 바람에 일당도 600원, 월 1만 8천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반장이나 선임의 지명을 받으면 하기 싫어도 글러브를 끼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국민영웅 홍수환과 김성준의 인기가 최고 절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 공장은 출근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바깥 출입마저 통제했습니다. 한쪽 손목을 다쳐 주먹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에게 권투 시합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괴롭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때 공부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남의 이름으로 취업하여 소년공 생활을 하면서 가난을 벗어나려 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재명은 결심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남에게 줘 터지지 않고 살자. 둘째,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나자. 셋째,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자. 이 목표를 이루려면 고등학교를 나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고등국민학교를 못 다니게 했기에 고입 검정고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주어진 100여일 남짓 시간, 때마침 회사의 퇴근이 5시 30분으로 앞당겨지면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야간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길이 열렸습니다. 전부 9과목을 봐야 했는데 3km 떨어진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다 통행금지 직전에 집으로 오는 빠듯한 일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한 달 앞두고는 아예 공장을 그만둔 다음에 주 야간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신영복 성공회대 석자 교수는 담론이라는 책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공부의 시작이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삶은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삶이 공부이고 공부가 삶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것이 실천이고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인식의 완고한 틀을 깨고 인식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는 낡은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을 만들어야 하고 희망의 근원은 공정한 기회이고 공정한 기회는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강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정치다. 그런 정치를 하는 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을 만드는 건 곧 국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근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루신도 그의 저서 고향에서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것처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심신이 지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다시 살아갈 용기는 언제든 샘솟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